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기간이 흘렀던 지점까지 또는 뭐 최근까지도요. 어, 난을 좀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해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두화와 원파나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대충 알지만은 아직까지도 원판화를 갖고 두화라고 자꾸 지칭하는 것이 시장에 돌아다녀요. 이가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런데 에라인들이 걸리면은 구입할 때는 두화, 그 열심히 잘 키워서 몇 초이라도 분주해서 팔 때는 원판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기가 팔 때는 이 정도면 두화지 뭘 갖고 두화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살 때는 에이 이런 건 원판화라 그래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아요. 거의 비슷한 그 화형을 가지고 한번 그 두화를 파시는 분한테 이것도 두화한테 좀 사주세요. 두화 가격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삽니다. 원판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그리고 지금 그 이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이제 초심자분들은 왜 이런 걸 자꾸 당하는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두화를 하나 개발했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원판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화의 원판화의 경계선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논란일 뿐이지 정답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아니다 맞다 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두화는요. 이 콩두자를 쓰죠. 콩두자. 콩두자를 씁니다. 두화나 원판화나 똑같은 조건을,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라고 하나요? 이 화판이 둥글어야 돼. 주판 부판이 둥글어야 되죠. 입도 이 설도 밑으로 옆에서 보면 밑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려가지고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의설이라 그러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설이. 근데 그 조건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판과 부판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그 안에서 설이 뒤로 제낄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 벌어지지 않고 꽉 이렇게 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주판보다 오히려 부판이 짧은 듯한 느낌으로 가니까. 아니면 거의 같거나 길이가. 그러니까는 이 원 안에 딱 들어가죠. 주판, 부판. 이게 원 안에 다 들어가요. 봉심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봉심도 이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설이 삐지고 나올 틈이 없는 거죠. 이 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두화라고 하는데 원판화도 이거 동그랗죠. 원판화도 이거 동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디까지를 두화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원판화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콩자, 이 두화가 그 벚꽃을 지칭하는 두자도 있거든요. 벚꽃을 지칭하는 그 여러 가지 두가 많은데 왜 하필 이 콩두자를 썼느냐? 콩두자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옛말에 사람을 표현하거나 뭘 표현할 때 콩으로 비유할 때는 항상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콩을 비유를 시킵니다. 저 콩알 만한 놈. 그러면 저건 둥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작다는 걸 의미하죠. 야, 이거 무슨 밥을 이렇게 콩알만큼 줘? 그럼 밥을 동그랗게 말아줬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줬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콩두화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크기가. 콩알만 해야 돼요. 이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그 꽃인데 둥글둥글해. 그래서 얼핏 보면 모양은 두화처럼 생겼어. 근데 꽃이 커. 이것은 원판화죠.
원판화.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게 완전 개화되기 전에 둥구스름 해가지고 그 이 원 안에 주판, 부판, 봉심이 이렇게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거를 요때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이거 두화 아니야? 근데 이게 점점 커지죠. 이 부판이 주판보다 커집니다. 주판 부판이 봉심보다 더 밀고 나와요. 봉심보다 커져요. 커지면서 둥글둥글해. 근데 살짝 크죠. 많이 크지도 않고 또 많이 크는 것도 있어요. 많이 크는 것도 있는데 두화라고 속이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살짝 커지면서 그 봉심보다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죠. 그런 것을 두화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왜 그걸 두화라고 할까요? 원인은 간단하죠. 두화가 인기가 좋고 두화는 귀하고 원판화는 흔한데 두화라고 해야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를 애써 눈을 질끈 감고 자꾸 두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화를 볼 때 난이 이렇게 있어. 뭐 두입성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평범한 입에도 두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콩알만 이렇게 작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 주판 부판이 동그랗지 않더라도 크기가 작으면은 저는 거기서 두화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요. 동그란 것까지 있으면 화형이 좋은 두화. 동그랗지 않고 약간 덜 동그래. 원판화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직어. 그것은 화형이 조금 떨어지는 두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커. 근데 둥글둥글해. 이걸 두화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원판화라고 해야 된다. 제가 여기 실물을 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면 또 그 난 주인이 내 난인데 그 두화지 왜 원판화냐. 당신 뭐 그렇게 난 잘 알아 막 또 이렇게 할까봐 그냥 제가 이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크기가 손가락 하나 마디보다 크면 원판화야. 원판화고 이 콩처럼 콩알만 한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기 양심의 가치상 콩알만 한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두화라고 해야 된다. 무조건 동그랗다고 해서 다 두화. 원판화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또 개발했대.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시고 저 의견하고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겠죠. 근데 이 난개는 워낙 자기가 한번 딱 알고 나면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습성이 있어서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난개에서 지금 두화 원판화가 경기가 모호하게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자꾸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원판화를 자꾸 두화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난개라고 하나요? 난개의 에라인들의 습성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연구했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뭐 접근해서 취득한 정보가 아니고 위에 선배로부터 들은 정보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들은 정보가 막 20년, 30년, 40년 막 오래되고 자기가 키우던 경력까지 합해서 자기가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론적 토대가 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 농대를 나와서 출란을 뭐 공부했다는 사람 앞에서는 길을 못 써. 왜냐면 자기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론적 토대가 약하다라고 스스로가 자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화 원판화 경계성을 정확하게 한번 당신 지적해 보세요. 그러면 탁 나서서 저거 원판화지 저건 두화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막 그 판매전이나 전시회에서 이거 두화입니다 그러면 그러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왜 두화의 원판화지라고 했다가 자기가 이론적 토대가 얇다는 것이 뽀록 날까봐. 감히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주장하는 것을 그 소수인 자기가 그것을 디스솔루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묻어가. 맞아, 이거 두화야 하고 묻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난계가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 유튜브니까 가감을 없이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좀 들면서 얘기를 해서 뭐 욕도 먹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에라인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꺼려하죠. 그 전시회 나가서 누가 봐도 저건 죽음한데 주홍하라고 하거나 내가 보면은 저거는 홍한데 죽음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홍화지 죽음이야 당신은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 두려워하죠. 싹 숨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이제 이 언론 이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일의 뭐 학자가 얘기했던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처럼 꽉 누르면은 꽉 잠잠해지고 있다가 저처럼 뭐 난도 잘 모르고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 막 난 갖고 떠들면 그때 용술처럼 팍 튀어나오죠. 튀어서 자기 얘기를 주장을 막 하죠. 분무처럼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독일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 학자가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쫙 정리한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뭐 두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은 크기가 작은가부터 하여튼 살펴봐라.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동그란 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예전에 출란을 하나 키웠는데 이게 하늘피기로 출란이 커요. 근데 잎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주판이야. 아니 부판이야 부판. 그리고 주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봉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 이게 하늘피기야. 근데 끝은 둥그렇지 않아요. 약간 뾰족해.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은 제가 그 크기 사실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크기가 한 요만했어요. 이거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 근데 이 하늘피기로 약간 이렇게 위로 45도 각도 위로 이렇게 보고 자라요. 보고 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예전에 분양을 한번 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분양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 한 5,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고가라 그래서 뭐 누구처럼 뭐 억대 이렇게 부르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5, 60만 원이면 상당히 비쌌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저한테 구입하신 분 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콩두자, 두화라 그랬어요. 작으면 두화지.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뭐 원판은 아니라고 저는 인정했지만 원판은 아니다. 두화다 그랬어요. 그런 예가 한번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이제 어떤 한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면은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이제 강하게 붙지요. 근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붙을 때 항상 상대의 주장을 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틀렸어. 내 생각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래라고 해야 된대. 당신 뭐 모르면서 그걸 떠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사람으로서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럼 당신은 잘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술을 먹거나 지인들하고 술을 먹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종교. 그리고 정치 얘기. 이 얘기하면 무조건 싸워. 하나가 더 있어요. 역사 얘기. 요거 세 개 얘기하잖아요. 술안주로. 무조건 멱살 잡고 싸우게 됐어요. 말로가 안 좋아. 그 술판의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역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모르는데 왜 역사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아는 겁니까? 이 역사가. 저도 커뮤니케이션 학으로 박사과정을 했지만 역사를 다뤘어요. 그 뭐 역사학을 전공이지만 역사를 아니까 떠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 뇌피셜, 제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한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언어학자 교수로 있었던 강기룡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20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인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저서에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저한테 책을 주신 책이 있는데 이게 한국 개통론인가요? 이것이 이제 한국어판으로도 나왔고 일본어판으로도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언어를 아주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언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잘 아는 분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고고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고고학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풀이해 나가고,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언어로 역사를 풀이해 나갔죠. 서예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서예 하시는 분도 이 필체를 가지고 역사를 풀이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광개토 도양비가 뭐 예서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예서가 유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만들어진 거는 뭐 그 전 무렵이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유행 단계가 있거든요. 만들어질 때부터 중국의 전 국민이 다 즐겨 쓰는 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체로 쓰여져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고구려인들은 예수체를 언제부터 쓴 거야? 해가지고 또 역사를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역사를 다 이렇게 그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커뮤니케이션학, 즉 언론학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바라보는 공부를 했고, 또 그 강기룡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 또 그 책을 제가 한 2번 정도 탐독을 했는데, 그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 것이에요. 아주 예고편조차도 되지 않는 파편적인 지식 조금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뭐 역사를 모르는 걸 떠든다고 뭐 그러고 실망했네 어쩌니 막 이러는데 물론 이제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쓰신 분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또 들어보면 아유 선생님 그 정말 좋게 봐야 실망스럽네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라고 또 비난할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강기룡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였고, 또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언어학자였고, 우리나라 이 언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적으로 규명해냈어요. 그것이 맞다 아니다는 나중 판단이지만 이자는 논리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다 그 논문을 인정받을 만큼 다 그 규명을 이뤄낸 거예요. 그 규명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앞뒤가 맞았다는 거예요. 논문을 썼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꺼내놔 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주변 바운드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랄 알테이어 개니 뭐 드라비다 개니 뭐 이렇게 쭉 계통이 있어요.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무슨 개 해가지고 언어를 분리하죠. 그건 다 주변 계통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로 묶지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경우도 뭐 영어인데 영어를 꼭 러시아어는 영어를 또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했다 하더라도 이 영어를 B자를 이렇게 거꾸로 쓰고 막 이러던데 거꾸로 쓰더라도 모양은 B자가 같은 거예요. 그 디자인면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다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어순이라 그래요. 어순. 예,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지리적으로 좀 떨어지면 방언화되거든요. 사투리화돼가지고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수십 개의 어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서로 다른 족속들은 그 통역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인도 방언이라고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시골에 가서 막 방언을 막 쓰면은 이 베이징어를 북경어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방언화될 수는 있지만 어순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질가 떨어져도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나 그 지역 바운더리 대륙은 그 좀 떨어져서 언어가 좀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해서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어순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쓰는 이 한국말의 어순하고 똑같은 어순은 한국, 일본밖에 없는데 이 주변 통틀어서 지금 세계 지도잖아요. 이 주변 통틀어서 이만큼을 원을 그려도 우리나라하고 같은 어순을 쓰는 나라가 없대더라. 그럼 이거는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어디선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쭉 날아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어순을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인도더라. 이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어순이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순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
영어 공부 가르치시는 분들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우리는 그 좀 바뀌어서 목적어 동사 주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래도 되고요. 간다 학교에 나는 해도 되고 학교 나는 간다 해도 되고 하여튼 막 뒤집어도 다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어순을 뒤집어도 다 되는 나라가 이 드라비다라는 인도. 이 이제 드라비다라고 하나요? 뭐 저도 가긴 갔지만 타밀나두라고 합니다. 타밀나두. 이제 스리랑카 쪽에서 많이 살고 이 첸나이 이제 타밀나두라고 되어 있죠. 여기 타밀나두 여기 좀 돼 있네요. 이 타밀나두 지방에서 쓰는 타밀어라는 게 있는데 그 언어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처럼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나눈 대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를 막 강의를 하시고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조금 해드린 것인데 제가 뜬금없이 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제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언어가 일로 왜 날라와서 딱 꽂혀가지고 같은 어순을 비슷한 어순 형태로 발전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이 단어가 같은 게 무지하게 많아요. 예, 이 타밀나두에서 사람의 인간관계, 인칭을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한국말이야. 언니, 오빠, 아빠, 엄마, 올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타밀어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고조선이 있기 전부터 여기 쓰고 있었다니까요. 이 역사가 더 오래되지 않습니까? 고조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 타밀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그럼 이제 예측입니다만 이제 그거를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을 놓고서 전부 다 규명해 냈는데 다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타밀어하고 한국어하고 신라 고대어하고 이걸 비교 분석을 다 해놨어요.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틀려야 이 사람 연구가 잘못됐나 이렇게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분의 그러한 엄청난 공부의 양과 노력, 연구 양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의 주장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아유 개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공부 양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란 교실이지만 출란 얘기만 하는 것보다 출란을 빙자해서 이렇게 가끔 곁다리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좀 재미삼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맛배기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출란 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화하고 원파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